한동훈 특검 받지 마라. 이게 오늘 한동훈과 원로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원로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조언, 충고, 훈수 뒀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이가 이재명이가 1대1 만나자고 하니까 극구 환영하고 나섰고, 그러자 이재명이가 그래 빨리 만나자 이래서 둘이가 급하게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25일. 그런데 만나기로는 했는데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쪽은 금투세 폐지 같은 민생정책 이슈를 주로 다루자는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이는 특검법 하자. 특검법 다루자. 제가 수십 차례 경고했습니다. 제3자 추천특검 빨리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저 종북주사파들한테 발목 잡힌다. 발목을 거의 잡혀버렸어요 지금. 박찬대가 원내대표죠. 이자가 민주당이 한동훈이 제시한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관훈클럽 토론에서 밝힌 거예요. 그러자 한동훈이가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박찬대가 다시 좀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빨리 특검법 발의해라. 26일까지. 다시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에 말려 들어가면 이제 특검법에서 헤어나가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고르기 웃음 매듭 자르듯이 나 이제 특검법 안 해.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점점 저 악마의 특검법 소굴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가 깐죽거리면서 지금 한동훈이를 계속 발목을 잡는데 뭐라 그랬냐. 아니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할 때 제3자 추천 특검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당선한 다음 뒤에는 발을 빼더라. 그러더니 이제 또 추가 조건을 붙여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 이게 한동훈 화법이냐. 그러면서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한동훈한테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박찬대 같은 자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받으면 참 쪽팔리죠. 짜증나고 화나죠. 예, 그러면서 26일까지 특검법 발의해라 라고 아예 기한까지 정해버렸어요. 26일까지 특검법 발의해라. 이 주장할 때 26일까지가 1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일날 박찬대가 관훈클럽 토론회 하면서 야 열흘 후 내가 날짜 열흘 말미 준다. 그때까지 발의해. 이재명이도 박찬대가 이렇게 길을 확 열어놓으니까 이재명이는 원래 제3자 특검도 안 해. 반대 이랬거든요. 근데 박찬대가 확 길을 열어놓으니까 썩 나타났어요. 이재명이도 당대표 된 다음에.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왜 자꾸 특검법에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건 붙이거나 단서 다는 거는 결국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한동훈 좀 진정성을 갖고 임해라. 완전히 칼자루를 이것들이 지금 잡아버렸어요. 한동훈은 또 반격에 나섰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한동훈이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저기서 한마디 하면 또 탁 잡아서 또 또 공격하고 또 치면 또 공격하고 이러면서 큰 게 한동훈이니까 이런 싸움 하면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하고 둘이 만나면 민생을 얘기하겠다. 민생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근데 기자들이 그 얘기 듣고 그것만 씁니까? 특검법은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아니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 했다. 그 진위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왜 말을 계속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못 믿겠다고 하면 되지. 이중풀이 한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특히 열흘이니 뭐니 하면서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특검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하면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되지. 이게 국민의힘 당론 아니에요. 그 당론 따라 그냥 정석대로 갔으면 되지.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그럼에도 보수 입장에서 보훈과 안보가 중요하고 국민이 보기에 실기한 면이 있어서 대법원장이 뽑는 공정한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 드러난 제보 공작 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듣고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동훈이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 저런 얘기도 듣고 있고 뭐 원래 정석은 이런데 뭐 25일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뭐 1대1로 맞짱 뜬다고 하니까 뭐 그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이가 이 당의 원로들과 만났습니다. 원로들은 한동훈한테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대통령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라. 문제가 있을수록 정례 회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일단 만나면 풀리고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중요하다. 이거 뭐 지당한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특검법 말이야. 야당이 딴 생각 갖고 추진하는 건데 왜 자꾸 거기에 말려들어. 하지 마. 안 하겠다고 선언해. 이 얘기를 여러 원로들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원로는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변주 굴리고 뭐 내놓은 게 없잖아. 뭐 이런 쓴소리도 했다 그러는데 워낙 원로들과 만나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른 고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한동훈이는 거의 발언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한동훈 목소리가 없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죠. 대통령실이 맞받아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이를테면 뭐 광복절 관련 논란. 이거 대통령실이 안 나설 수가 없잖아요.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해서 무슨 살인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이거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뭐 축하난을 갖다 주겠다는데도 이것들이 일십하고 이런 논란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국의 한가운데 국민의힘은 없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거예요. 그 한동훈이 어디 갔어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광복절 논란으로 김영석 관장 물러나라 사퇴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좌파들이 이렇게 친일 선동을 할 때 국민의힘이 즉각적으로 나서서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이종찬이의 이 욕심사나운 말도 안 되는 이 이종찬의 추천, 이것이 문제였지 왜 김영석이 문제냐. 그리고 이종찬이 지금 이런 행적의 뒤에 김일성의 각근 이론에 입각한 조선노동당의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얼마든지 역공을 취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역공을 취하면 대통령실에서 나설 일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상대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재명의 상대는 나다. 그러면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면 여기서 맞대응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고 한동훈이잖아.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굳이 이런 싸움에 나서지 않아도 국정 운영을 잘하고 민생만 챙기는 쪽으로 집중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가 계속 싸움을 걸면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격을 해대는데 집권당의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지 않으니까, 한동훈이가 직접 나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이 나서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정치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만 보이고 국민의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실과 이재명이만 보이고 한동훈이는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 아니 이게 심각한 분석이 필요합니까? 겁나서 쫄아서 안 나서니까 그렇지. 국민의힘에 대변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당 대변인도 있고 원내 대변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당에서 논평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당발 이 뉴스와 야당발 뉴스가 달라요. 야당은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박찬대가 얘기하고 장경태란자가 나서고 정청래가 나서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 큰 자들이 나서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뉴스가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이 앵앵거리는 소리를 하니까 기사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서야 그게 맞는 소리든 틀린 소리든 헛소리든 개소리든 누가 나서야 그 발언, 그 메시지를 언론이 비중 있게 다뤄줄 거냐.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나서야 그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뤄줄 거냐. 누굽니까? 한동훈이밖에 더 있냐고요. 한동훈이가 나서면 가장 파괴력 있게 뉴스가 다뤄지겠지. 그 다음에 추경호 정도겠죠. 한동훈이가 안 나서니까 가장 파괴력 있는 대형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이가 싸움을 안 하고 안 나서니까 조그마한 스피커들이 백날 나서봤자 저쪽의 대형 스피커에 맞짱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양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냐? 말은 계속 해요. 한동훈이가 말은 계속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보세요. 이종찬이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어요. 한동훈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불참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비판한 건 맞아. 근데 이게 귀에 들어와요? 저쪽은 당장 김영석이 친일 관장 사퇴하라 이러고 주장하는데 거의 구호 외치듯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불참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 읽을 수가 없네. 이런 건 정치적으로 메시지라고도 안 합니다. 또 김영석 사퇴하고 당 안에서도 이 물색 없는 자들이 지금 사퇴를 몇 명이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걸 한 방에 제압을 해야지.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랬냐?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영석이 물러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또 전현희의 살인자 발언. 진짜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이 폐륜적 막말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냐?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발언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고 있으니 그걸 어느 언론이 이걸
좌파에 맞선 자유우파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달하겠냐고. 이 중앙일보도 이걸 기사를 쓰다 보니까 찾아가지고서 이런 말을 하기는 했다. 지금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이런 발언이 대통령실과 괴는 같이 하지만 완전 유체이탈화법에 제3자가 강 건너 불난 거 평가하는 듯한 수준의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종북 주사파들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치적 사안으로 대통령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공격에 맞짱을 뜨면서 민생 얘기를 하면 괜찮아. 좌파의 공격에 거의 대응하지 않으면서 따로 돌아앉아갖고 자꾸 민생 얘기만 하겠대.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건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공격력이 없고 전투력이 없냐란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자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당 메시지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답니다. 매일 열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 그 매주 연대. 그걸 무슨 뉴스라고 그걸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저 종북 주사파들은 여러 스피커들이 하루에도 10대뿐씩 공격을 해대. 그런데 국민의힘 메시지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매주 열겠대. 에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 투데이가 제 주필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어제자 아시아 투데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 칼럼의 제목은 폐륜적 막말, 팬덤 정치에 예정된 돌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현희의 살인자 발언이 정말 폐륜적 막말인데 이거 전현희 개인의 문제로 국한에서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폐륜적 막말 이거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의 DNA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현희가 이런 폐륜적 막말을 안 하면 누군가가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속성이지 전현희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그동안 보여온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의 뻔뻔함 이거 뭐 정청래니 최민희니 전현희니 하는 몇 사람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이런 DNA에 깊이 잠식되어 있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라고 해도 폐륜적 막말까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한 발언이라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면책특권은 이런 폐륜적 막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 폐륜적 막말을 저지른 전현희에 대한 사법 처리를 통한 응징을 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지금 드리고 있고 아시아투데이 칼럼에서도 제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폐륜적 막말이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DNA로 각인이 됐다면 그럼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올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팬덤 정치, 개딸 정치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자, 당장 이번에 입증됐잖아요. 전현희가 김건희 살인자라고 외친 그 한마디 때문에
5등하고 6등하고 간당간당했던 자가 2등으로 올라서 갖고서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이건 개딸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 패륜적 막말은 누구를 향해서? 형식상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향해서 던진 거지만 실제로는 이 메시지는 개딸들을 향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개딸들한테 호소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와 하고 전현희를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복주사파들의 거듭되는 패륜적 막말과 팬덤이라고 불리우는 이 개딸들 간의 상생관계가 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천박한 패륜적 막말, 더 센 패륜적 막말, 더 강력한 패륜적 막말을 하면 할수록 개딸들은 더 열광할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는 출세가 보장되는 거지. 이 악순환 구조가 한국 정치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 정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혀가 전부 다 칼이 돼서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살생의 정치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이걸 막을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한테 있어요. 이 팬덤들이 이재명 팬덤이고 한동훈 팬덤이니까. 아직 한동훈 팬덤은 개딸과 같은 이재명 팬덤만큼 천박하거나 저돌적이거나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나타난 팬덤이기 때문에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장 우리 고성국 TV에 대한 이 한동훈 팬덤의 시도 때도 없는 공격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팬덤이 한국 정치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이것을 막는 1차적 책임은 팬덤이 만들어진 그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재명 이자와 한동훈 이 사람이 팬덤을 그런 수준으로 자제시키거나 통제할 생각이 없다고 제 눈에는 보여요. 왜 그럴까 그럼? 이게 두 사람은 자기를 옹이하고 보위하고 방탄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국회의원 100명 있어봤자 개딸보다 더 약하다. 아마 한동훈도 비슷한 생각할 거예요. 국회의원 여러 수십 명이 나를 따르는 것보다 위드훈이 중심의 이 한딸들이 자기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조건 없이 지지하는 거 더 나한테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통제 안 하지. 더 부추기지.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더 강해지고 더 자극적으로 더 선정적으로 나타나는 패륜적 막말과 이 개딸, 한딸과 같은 팬덤 정치는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이거 그냥 놔두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 그냥 놔두면 나라가 망한다. 패륜적 막말은 상대만 해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정치판 전체를 해치게 된다. 이런 섬뜩한 자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정치가 진흙탕으로 끌려 내려가서 완전히 자폭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음흉하게 미소 지을 자들이 있다. 누구냐? 김정은 집단이다. 시진핑 집단이다. 한국 정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권위가 실추되고 어떠한 이 국민들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해서 완전히 정치적 무관심의 벽으로 처박히는 그때를 김정은이가 기다리고 있고 시진핑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다. 패륜적 막말을 우선 전현희 개인의 문제, 정청래 개인의 문제, 최민희 개인의 문제로 보는 그런 나이브한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 거듭되는 막말에는
개딸들 한딸들이라고 하는 이 팬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완전히 곤두박질시키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과 김정은이의 노림수가 있는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 점을 제가 아시아투데이의 주필 칼럼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문제의식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칼럼 전문은 어제자 아시아투데이를 통해서 한번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과방위 소식입니다. 국회 과방위가 3차 청문회를 오늘 진행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은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한테 야, 정말 힘든 거 맞냐? 이렇게 캐물었어요.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의 조성은 사무처장을 상대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방통위 직원들이 실제로 힘드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청문회를 앞두고 방통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방통위가. 제가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방통위원회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 방통위 사무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이 여름 휴가는커녕 주말에 나와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 정부 부처는 퇴근 시간 되면은 에어컨 중앙난방으로 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근무가 없는 날이니까 건물 전체가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방통위 직원들은 어쨌든 청문이 진행되니까 국회로 나와서 대기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방통위에 출근해서 대기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는 겁니다. 국회 스스로가 갑질의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수준도 적당해야 한다. 이렇게 공문을 국민의힘에다가 보냈는데, 이걸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힘드냐? 방통위원장이나 증인들이 답변하는 걸 보면 그 준비를 위해 온 직원들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실제로 밤을 새워 노력하는 거냐? 국회에서 자꾸 오라가라 했다고 해서 그게 힘들어 못 살겠다고 탄원서 내는 건 처음 본다. 이자가 모르는 게 있네. 어떤 상임위도 이런 식으로 오라가라 안 하거든. 초유의 사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문건 누가 보냈냐? 똑바로 말해라. 그러자 최민희가 야, 그 문건, 탄원했다는 그 문건 즉시 제출해라. 그리고 그 문건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계속해서 추궁을 당하자 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또 뭐 이게 뭐 못할 만한 것도 아니니까 해서 한 직원을 지칭했어요. 그러자 최민희가 조금 이따 불러라. 내가 질의하겠다. 네, 과방이 그야말로 갑질의 갑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민희가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2명 추천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방통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야당이 2, 여당이 1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여당이 추천하는 1명이 합쳐지면 3명이잖아요. 야당이 추천하는 게 2이니까 3대2로 정부 여당이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협의해서 의견 취합해서 만장일치로 처리를 하겠지만 생각이 너무 달라서 방통위원들 간에 입장이 팽팽하게 맞으면 어쩔 수 없이 표결해야 되는데 그때는 3대2니까 정부 여당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인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2명을 추천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은 자꾸 비토를 놔버리니까 3명이 국회에서 추천할 야당목 2명, 여당목 1명이 추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2사람 갖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이 2인 방통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두 명이서 하니까는 위법이니 뭐니 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해버린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당했으니까 직무 정지 상태 아닙니까? 사표도 못 냅니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받게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기각시키겠죠. 다시 직무 복귀시키겠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그러나 그게 한 달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보세요. 지금 대통령 추천한 김태규 부위원장 있죠. 그리고 야당이 이제 지금 2명 추천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도 1명 추천하려는 거야. 그 3명을 다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추천한 김태규와 국민의힘 추천한 1명에서 2, 지그들이 추천한 2대2가 되니까 표결해도 아무 결론도 못 나는 거예요. 이렇게 꼼수로 방통위를 계속 마비시켜 가겠다는 겁니다. 야, 참 이것들 진짜 꼼수 대망이야. 자, 그래서요. 제가 어제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방송과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 인생,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실 생활비 중에 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통신비는 줄일 방법이 없잖아.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지금 현대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에 방통위원장이 지금 몇 달간이 될지 모르는 직무정지 상태이니 근데 사건 자체는 딱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이 딱 하루 동안 위원장이 있다가 탄핵당했으니까 그 하루 동안에 탄핵당할 만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건은 정말 간단하고 이 사안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집중 심리를 해서 한 달 안에라도 결론을 내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요 꼼수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리 끝내고 복직시키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5명에서 3대2 구도로 우리가 방통위를 이끌어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야당의 꼼수는 꼼수대로 우리가 대응하되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집중심리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가부간의 결정을 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하는 게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이 김의겸이라는 자, 더 탐사라고 하는 데에서 이걸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현장 변호사 한 30여 명하고 청담동에 있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폭로한 자가 그 남자의 여자친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다고 하면서 폭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그 청담동의 어떤 술집에 첼로를 연주하면서 술집에서 일을 하던 첼리스트가 처음으로 자기 남자친구한테 집에 늦게 가니까 그걸 변명한다고 전화도 못했는데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이 김현장 변호사 한 30명하고 술 먹는 바람에 내가 꼼짝도 못하고 전화도 못했어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첼리스트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의혹 자체가 허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첼리스트 A씨는 이 한동훈의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저는 첼리스트의 얘기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2022년 7월 19일에서 20일 그 밤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집에 온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나를 보복하려고 그걸 제보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지금은 헤어졌으니까 전 남자친구인가 봐요. 그 전 남자친구는 내가 그때 한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겠죠. 이게 그러면서 당시 늦게 집에 간 것 때문에 그렇게 큰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만 잘못했다. 공인께 피해를 끼쳤으니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더 탐사라고 하는 좌파 유튜브가 있습니다. 더 탐사에다 측에다가 청담동 술자리 그거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 전 남자친구한테 거짓말로 한 거야 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했대요. 거짓말로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탐사는 자기한테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실제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첼리스트 A씨의 주장입니다. 또 김의겸이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첼리스트의 목소리를 재생해서 들려준 것과 관련해서 이 첼리스트 A씨는 음성 재생 동의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그 진위 확인을 위한 연락을 김의겸이 한 번도 나한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 외압이나 협박을 받아서 말을 바꿨다고 지금 피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 전혀 없다. 오히려 전 남자친구로부터 야, 네가 술자리 의혹 인정하면 너 영웅되는 거야. 그런데 너가 그거 거짓말했다고 하면 너는 불륜 범죄자가 되는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렇게 협박받았다는 거예요. 또 더 탐사의 강진구라는 자, 이게 대표 모양이죠. 이 자가 야, 내가 각종 소송 막아주고 금전 문제, 변호사 비용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하느라고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첼리스트 A씨가 바로 이 자들을 경찰에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이 더 탐사가 이제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만 남았군요. 친한계라는 세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저는 뭐 그것도 세력이냐 싶은데 어쨌든 한동훈이하고 한동훈이 주변에 있는 몇몇 이 정치인들이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뭐 세력을 형성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을 뻘끈 움켜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뭐 몇몇도 안 돼요. 언론에 자꾸 이름 내면서 뭐 한동훈의 뜻인 것처럼 하고 있는 자들, 진짜 한동훈의 생각인지 한동훈이를 빙자해서 호가호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이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김종영이 같은 자, 또 한동훈이가 러닝메이트다 이러면서 함께 손잡고 다니면서 최고위원 붙이려고 그렇게 애썼다가 떨어진 박정훈이 같은 자, 뭐 이 몇몇이 지금 친한계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계속합니다. 이 박정훈이 이자 기득권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 파우치백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이제 수사 결론을 내렸다. 이게 이제 오늘 주요 뉴스로 보도됐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된 이제 그 의견을 이제 이렇게 개진합니다. 법리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김영란법이 없다. 법이 없으면 끝났지.
법이 없으면 끝났지. 그런데 이자가 그런데 고위 정치인의 부인으로서는 부도덕했다 이랬어요. 이자는 부도덕이 무슨 말인지 알고서 쓰는 거야. 이게 기자 출신이라는데 부도덕이 뭐예요? 무슨 김건희 여사가 무슨 아주 폐륜적인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는 겁니까? 부도덕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위 정치인의 부인으로서는 부도덕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과하고 털고 가야 된다. 명품백 받은 것도 사실이고 대통령도 사과했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것 아니냐. 그러니 검찰은 더 이상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건 종결을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본인이 사과하고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최재형이라는 그 디얼 파우치 하나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함정 파서 거기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최재형이라는 자가 그 실체가 어떤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가 그러니까는 용공분자인 이 최재형이가 꼭 교묘하게 위장해서 뭐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 뭐 어떻게 가깝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위장해서 접근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듯이 수없이 많이 요청하고 해가지고 간신히 시간을 얻어가지고 몰래카메라 도둑 가지고 들어가서 도둑 촬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상황 전체를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는 저 종북주사파 용공분자들의 표적 아니에요. 그리고 함정에 절반쯤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함정에서 탈출해 나온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정신이 있는 자라면,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는 자라면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고 하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던 저 용공분자들, 종북주사파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해야죠. 그런데 이자는 최재형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해. 저 종북주사파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해요. 그냥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건 사실 아니냐, 부도덕하다, 사과하라 이거예요.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종북주사파들이 간단없이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는 김건희 여사도 뭐 좌파들이 대통령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당당하게 버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동훈이, 김경률이 뭐 이런 따위들이 나서서 내부에서 총질하듯이 이걸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점점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어쨌든 이창수가 총대 메고 직접 대면 수사까지 해가면서 수사해 보니까 이게 혐의가 없다. 혐의 없는데 종결 처리해야지. 그럼 어떡할 거냐 해서 종결 처리하겠다고 지금 결론을 내려서 이제 이 사건이 마감되고 있는 중이에요. 마감되고 있는 중에 이자가 다시 끄집어낸 거야. 다시 끄집어내서 사과하라는 거야. 부도덕하다, 사과하라. 그러면 이자 때문에 검찰의 종결선언으로 끝날 사건이 이제 김건희 여사 사과 사건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박정훈이 이자 개인 플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의논했거나 또는 사후에라도 한동훈이랑 어떤 형태로든 의논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잘못된 거라면 정말 좋겠는데, 저는 여기에 이 박정훈이라는 자가 감히 한동훈과의 사전 또는 사후적인 논의 없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부도덕하다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설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를테면
김경률이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공격했을 때도 김경률 따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한동훈이가 정리하라 그랬어요. 김경률이가 한동훈하고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지를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한동훈이가 정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논법으로 이걸 가지고 내가 박정훈이한테 이랬니 저랬니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한동훈이가 정리하라. 한동훈이가 박정훈이한테 이런 거 하라고 시켰는지, 시켰다면 내가 시켰다고 하고 전면제를 붙든지, 그게 아니면 당대표로서 박정훈이 불러다가 야단치고 이제 사건이 정리되어 가는데 무슨 짓이냐 하고 정리를 하든지, 또 한두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제발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자 이겁니다. 정론 1심이었습니다. 네, 이원석 기자는 끝까지 찌질하네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대면 조사, 대면 수사까지 하고 난 다음에 무혐의, 혐의 없음. 혐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소도 못하는 거죠. 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원석이한테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된 직후에 기자들이 이원석이한테 계속 물어요. 이거 그대로 승인할 거냐?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라도 다시 소집할 거냐? 이원석이 기자가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하겠다. 대검찰청은 이게 이원석이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대검찰청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저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또 이렇게 부연 설명했어요.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종결해야지. 아니, 자,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대면 수사까지 해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을 충실히 한 결과 혐의 없음. 혐의 없음. 불기소.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검찰총장이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수사 종결이 끝나야지. 그래 놓고 이자가 왜 수사심의위원회로 이걸 넘기냐고. 정말 찌질하네 이자.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이 충실히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자, 수사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 집단은 어디입니까? 검찰이잖아. 검찰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아닙니까?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을 통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외부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수사를 할까 말까, 기소를 할까 말까를 다시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거 기소해야 돼 라고 의견을 내도 그것은 권고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존중해 주면 되고 결정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또 1, 2주, 한 달 걸릴 수 있어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하고 회의 결과를 보고. 그러면 사건 종결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자는 아마 옷 벗고 나갈 거예요. 9월 15일인가가 아마 임기 마지막일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 사건과 관련해서 이원석이 이자는 최종 수사 마무리는 안 하고 도망가는 거지. 야, 이게 무슨 야, 이런 자를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 앉혀놨어요. 예? 마지막까지 찌질한 이원석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반면에 오늘 법사위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된 저 좌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성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현희가 나서서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도 없고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박성재 장관 처음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서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 다만 언론 보도는 봤는데 법무부 장관이 언론 보고도 보고 의견 내는 거 이거 부적절하지 않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이원석이한테 수사 보고가 된 거예요. 이원석이가 최종 결론을 수사심의위원회가 떠넘기었기 때문에 아직 박성재 장관한테는 보고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고를 박성재 장관은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런 상태에서 야당 의원이 묻는다고 해서 거기에 개인 의견처럼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잖아요. 네, 박성재 장관의 답변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자 전현희가 내가 내용을 읽어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답변을 촉구하고 압박을 했어요. 그러자 박성재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이 입법을 해주면 되지.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 그러면 규정을 만드는 건 입법하는 당신들 아니냐. 그럼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규정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러면 규정을 만들면 그에 입각해서 법 집행하겠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박성재 장관을 공격하고 압박했어요. 그러자 박성재 장관이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럼 내가 법을 만들까요? 내가 법을 만들까요? 빤히 증거 심리와 법리 검토가 잘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가 책임지기 싫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떠넘긴 이 찌질한 이원석이 하고 집중적인 야당 종북주사파들의 공격에 전혀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렇게 답답하면 너희들이 법을 만들어. 입법부가 나더러 법 만들려고 하는 거냐 지금. 라고 당당하게 버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진작에 처음부터 저 한동훈이 이원석이 아니라 박성재 이창수로 갔어야 되는데. 박성재 심장수, 심정수 그리고 이창수로 갔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다시 또 뒷머리를 때립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